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농지법에서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한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을 만하게 나옵니다. 엄연히 하나의 법률이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책 한 권이에요. 근데 그런 걸 다 공부할 수도 없고, 공부한다고 해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나머지 한 문제까지 다 맞추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런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다 맞출 목표로 공부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공법의 다른 부분도 다 맞추려고 하는 목표보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중하위 문제들을 확실히 맞추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듯이 이 농지법도 마찬가지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다른 부분과는 달리 좀 많이 생략하면서 중요한 것 위주로 찍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시면 이제 이 나머지 하나를 충분히 맞출 수가 있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매 법률 앞편에 이런 이제 명언들을 하나씩 넣어놨는데요. 공부하실 때 이 명언들이 좀 힘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명언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싸움은 내가 그 불빛 아래에서 춤을 추기 훨씬 전에 라인 뒤 체육관 길 위에 거기에서 관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미 이기거나 집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미 모든 게 결판이 난다는 거죠. 싸움의 승패는요. 어디에서 이미 판결이 되느냐? 그 훈련의 현장에서 이미 판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불빛 아래서 그 링 위에 올라가서 상대와 싸우기 훨씬 전에 라인 뒤 체육관 길 위 관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곳, 그것이 지금 오늘의 여러분의 현장이고 공부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내느냐가 10월 28일 싸움의 승패, 합격, 불합격을 판결 지을 겁니다. 물론 시험에 닥쳐서는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늘 그때쯤 돼서는 후회되는 게,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했을 걸,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이제 후회들을 하게 마련인데, 그러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시간 활용을 잘 하셔서 싸움의 성패를 미리 결정 지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공부에 집중하고 시간을 밀도 있게 썼느냐가 그 링 위에서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이요. 네, 총칙 부분에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총칙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농지법의 제정 목적은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지법은 개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농지법을 제정했다는 부분만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란 무엇인가? 먼저는 전답과수원입니다. 전답과수원은 바로 농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잡종지든 다른 어떤 곳이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으로 정한 토지는 제외합니다. 이 농지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에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이 초지 포함해서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은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심는 곳을 이제 농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로 안에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농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다. 이것은 이제 가든이죠. 정원에 해당되지 이것을 농지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부분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유지, 양배수시설, 양수 배수시설, 수로 농로 이런 시설들을 역시 농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 흙막이, 방풍림과 같은 시설, 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도 역시 농지인 점을 알아두시고요. 이런 거 고정식 온실, 축사, 관이 퇴비장 이런 것도 농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 나온 거 보면은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2년인 지목이 전인 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농지이죠. 전은 농지에 해당됩니다.
여기 괜히 뭐 기간이 2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헷갈리게 했지만 전인 토지는 농지예요. 그 다음에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이다.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다. 이것은 정원이지 농지가 아니죠. 그래서 농지이다 그러면 틀린 것이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잡종지는 농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잡종지에다가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농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인 거, 이 문장 뜻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와 함께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즉 농지가 아닌 토지를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까 지목이 전답 과인, 과수원인 토지는 농지라고 그랬고요. 요것이 아닌 전답과가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연생식물 재배지로 계속되어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이것은 농지가 아니고요. 3년 이상, 그러니까 3년부터 3년 이상이 되면은 이제 농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짝을 맞춰서 같이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 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연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장은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작 또는 다연생의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는 점. 그러면은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게 되면 이제 농지가 되겠죠. 임야는 그래서 반드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그래야 농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초지는 초지일관 초지가 아닙니다. 농지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나번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먼저 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연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농구죠. 예, 농구합니다. 농구한다고 하지 뭐 농십이 그렇게 안 하죠. 농 90일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농지에 330제곱미터, 즉 100평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림식품부령에 정하는 농업 생산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뭐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30, 100평 이상, 요 숫자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가축 2두, 이 두는 이제 마리를 말합니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이를 이제 농업인이라고 하는데, 대가축이라는 것은 큰 가축, 말, 소 이런 걸 말하겠고요. 중가축은 돼지, 개,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소가축은 뭐 토끼 그런 거를 말하고, 가금은 이제 닭, 오리 그런 거를 가금이라고 하죠. 꿀벌 10군은 이제 벌 한 통을 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벌 한 통을, 여왕벌 포함한 한 통을 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중소, 가금, 꿀벌 이렇게 순서대로 2, 10, 100, 1000, 10꿀 이렇게 외워두세요. 1, 10, 100, 1000이 아니라 20, 100, 1000, 10꿀, 이렇게 20, 100, 1000, 10꿀을 사육하거나 1년 중에 120일 이상, 그러니까 한 달에 10일이겠죠.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이를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혹은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이죠. 120만 원 이상인 자를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농업인 꼭 잘 암기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법인이 있어요. 농업법인에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그런 법인을 말합니다. 농지의 위탁경영,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보수예요. 보수를 지급한다. 이 부분이 이제 대리경작제도와 다른 겁니다. 대리경작제도는 보수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생산물의 수확물의 10분의 1을 이제
그 소유주에게 주는 방식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하고요.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경한다는 스스로 이제 경작을 한다는 것이고, 작경의 뜻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재배하는 것, 그리고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 말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 주말 체험 영농 뒤에도 이제 계속 주말 체험 영농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먼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교재를 구매하신 분은 이 부분 빠져 있을 거예요.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체험 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개정된 부분이어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 뒤에 나오지만 미리 한번 더 반복할게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서 총 1,000제곱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이렇게 소유하는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도 되겠죠.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의 소유 제한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농지는 원래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나라에서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 밑에 해당되는 1부터 12까지의 내용은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만 이 소유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하는데, 또 2번과 3번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을 안 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겠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나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 단체도 그렇게 각각 기관의 특수한 목적 때문에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2번, 3번 학교 공공단체 그리고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는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를 하시는 방향으로,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습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또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담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 협의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하는 것이니까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오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시험에 실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외의 지역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죠.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농업 경영에 전문적으로 이용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외의 또 지역만 소유할 수 있다는 거고요. 농업진흥 지역 내에서는 전문적으로 농업진흥을 위해서 나라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업진흥 지역 내의 지역에서는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의 소유 상한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 세 가지 경우, 상속의 경우, 이농의 경우, 그 다음에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 이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상속의 경우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지 소유에 제한이 없겠죠. 그래서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농의 경우에는 팔고 이제 뭐 도시로 떠나는 거예요. 농지를 팔고. 이런 경우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농할 때는, 도시로 떠날 때는 팔고 가죠. 그래서 8년 암기해 두시고, 함께 또 같이 알아둘 게, 이 농지를 이 상속이나 이농의 경우 제한이 있잖아요. 1만 제곱미터까지만 제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농지를 뭐 넘는다 할지라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그 기간 동안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어요. 이런 1만 제곱미터 소유 제한이 규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아두시고, 또 하나 이 경우에는 이제 주말 체험 영농 같은 경우는 아까도 미리 살펴봤듯이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어요. 미만이니까 999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요거를 계산합니다. 그렇게 농지의 소유 상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보통은 이제 시구 읍면의 장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에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해요. 여기 특징적인 것이, 읍장, 면장은 공법에서 여기만 유일하게 나오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는 이 농업인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읍장, 면장도 발급권자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에 군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군수는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되고, 농업을 하려는 자, 종사하는 자, 그러니까 농업인, 농업법인도 농지 취득 증명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발급 대상은 별도로 뭐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다시 또 알아야 될 것은 발급 대상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농취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 밑에 이제 9개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 9개의 사람들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바로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고요. 상속하는 사람들 포괄승계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그냥 그 농취증을 갖고 있는 상태를 승계를 받아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찬가지고요. 농지 전용 협의,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국가와 뭐 행정청과 이미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농지증 발급이 필요 없어요. 토지 수용, 농업법인의 합병, 농업법인은 이미 농지증을 발급받은 겁니다. 그런 법인이 합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농지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공유하고 있는 농지증이 이미 발급된 상태에서 분할하는 거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고, 시효의 완성, 환매권 이런 것에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농지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뭐 시효의 완성은 이미 시효의 완성 전에 그 농지에서 농업 행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농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이 대상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여기에서 많이 나왔죠.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농취증 발급 기간을 보면은 기본은 7일 이내예요. 이 시구 읍면의 장은 발급 신청을 받을 때는 7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4일이에요. 농업 경영 계획서가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시 14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7일을 이제 기준으로 삼고,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것의 반, 2분의 1은 3.5일인데 뭐 반올림하면 4일이 되겠죠. 4일 안에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곱하기 2 해서 14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급기간도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발급신청을, 농취증을 발급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농업 경영을 실제로 할 필요가 없는 주말 체험 영농을 실제로 하는 경우가 아닌 그런 경우를 말해요. 굳이 그런 경우 농업 경영 계획서나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그 농지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곳이냐? 이것도 이해하시면 돼요. 학교나 공공단체 이런 데는 농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뭐 연구실, 시설, 시험지, 실습지 이런 걸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농업 경영 계획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또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는 농지를 뭐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자가 바꿀 전이에요. 그러니까 농지를 바꿔서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하려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농지 전용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농업 목적으로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겠죠.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영농, 여건, 분리 농지 이런 곳이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다. 알아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심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농업경영계획서는 이런데 농지 전용허가,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 협의 이런 데 다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농지증 발급은 이 두 가지 필요하고 농지 전용 협의할 때도 농지증은 발급이 필요 없었죠. 여기에 이렇게 나왔죠.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농지를 이제 위탁경영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말 그대로 위탁해서 경영을 하는 것인데요. 원래는 그렇게 내가 내 땅을 경작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할 수 없는 건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반드시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위탁하게 해주는 게 또 일종의 도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1부터 해서 6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뭐냐면은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1부터 6까지는 6가지 사항은 위탁 경영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병역법에 따라서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군대 가면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위탁 경영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개월이라는 숫자와 그 다음에 국외 여행, 국내가 아니라 국외 여행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국내에 있으면 뭐 돌아와서 짬짬이 여행 중에라도 경작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일 생활권이니까요. 이 국외 여행인 경우,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당연히 위탁 경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이고, 또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 감호 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경우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읽어보시고 6번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서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전부를 위탁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노동력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벼, 과수 및 그 이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를 자기 노동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자기의 농업 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를 자기 노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래도 부족할 때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농작업의 3분의 1이나 1년 중 30일 이상 또 하지 않으면서 뭐 위탁 경영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위탁 경영이 가능한 경우를 보면은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3. 그 다음에 농작업의 3분의 1, 1년 중 30일.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여기까지 뭐 3으로 하면은 임산부가 3개월 넘었다고 바로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분만 후 3개월까지는 안 되죠. 6개월까지 해주는 겁니다.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6자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3자가 들어가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의 처분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업 경영에 이용할 때 이제 농업인의 자격을 주고 농사를 짓게 하는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럴 때는 이제 국가에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1년 이내에 처분을 하도록 하는 거고요. 처분을 명령을 했는데도 안 하면 이제 매수 청구까지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청구에 대한 처분 명령과 매수 청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처분 명령을 이해한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원상 회복 명령을 했는데 그 원상 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 이런 자에게는 이행 강제금을 또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감정평가원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그 부과 횟수는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계속 부과한다는 거예요. 처분 명령을 또 이행하면은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단해야겠죠? 그러나 이미 고지된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끝까지 받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매수 가격, 아까 이 끝부분에 농지 매수 청구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한다고 했는데요. 이 매수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공법상의 매도 청구는 다 시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가격을 주고 매도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농지법에서만 공시지가로 한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또 농지법에 후에 나올 거지만 농업진흥지역의 매수 청구는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시지가로 잘못했으니까 낮은 가격으로 공시지가로 부과한다는 것, 여기까지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리경작제도도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이니까 내용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전 시간에 위탁경영에 대해서 알아봤죠. 위탁경영과 대리경작은 다른 부분이, 위탁경영은 보수를 주고 경영을 시켰던 것이고요. 대리경작은 그냥 맡아서 경작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보수 대신에 수확량의 100분의 10%를 수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사용료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흉년 들어서 아예 수확을 못했다. 그러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풍년이 들어도 어쨌든 10분의 1만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지정이 좀 특이합니다. 일단은 유휴농지에 대해서 대리경작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이 유휴농지의 소유자가 대리경작을 신청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떤 유휴농지에 대해서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직권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휴농지에 대해서 경작하려는 자가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휴농지라는 것은 이런 거죠.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그런 농지로서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그 유휴농지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두시고요. 지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쭉 읽어보시고요. 지정 절차에서 보면 지정을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이 예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를 해야 되고요. 예고를 받은 그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경작을 할 것인데 왜 대리 경작을 하게 시키냐라고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의 신청은 지정 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리 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3년으로 한다라고 하면 틀리고요. 반드시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야 되죠. 그리고 대리 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 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수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농지의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이 부분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이제 예외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이 내용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외울 것은 아니고요. 다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죠.
뭐 특징적인 거는 안 나왔던 내용은 이런 거.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 통해서 대신 대리경작 그 임대차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농촌에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농지를 임대차에서 또는 사용자차를 통해서 농업을 하고 그리고 수익을 나누는 그런 형태들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농지 임대차는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특징적인 것은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의 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바로 나오는 농지의 전용 요 두 가지가 이제 시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라는 점 중요한 부분입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농업진흥지역은 말 그대로 농업을 진짜 진흥시키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을 말해요. 그래서 농업용으로 이용 또는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농업만 해야 되는 거예요. 키워드 집단화 알아두시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을 백업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이제 보호예요. 농업보호구역이니까 보호고, 농업진흥구역 같은 지긋 생각해서 집단화라는 키워드를 서로 연결시켜 주기 바랍니다. 비읍, 지읒. 그래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땅을 사겠다 그러면은 농업보호구역을 사야 되겠죠? 농업진흥구역은 농사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러나 보호구역은 그 외에 약간 더 다양하게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이 훨씬 낫겠죠. 그리고 이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녹관농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니까요. 그런데 다만 이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라는 점을 꼭 암기해 두시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시의 녹지지역만 제외하고 도시지역의 다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은 지정이 가능하다. 그렇다 그러면 뭐 광역시도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광역시 등 특별시 외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절차를 보면 시도지사는 시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뭐 앞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뭐 어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꼭 암기를 해두시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승인을 할 때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그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부분도 알아두시길 바라고, 매수 청구를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한다. 그리고 감정가격으로 매수 청구를 한다 라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에 토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다음에 토지 이용 행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농업생산과 농지개량 행위와 애매하게 연결된 부분 또는 이와 관련된 부분까지는 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건데, 한번 쭉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처리 가공시설, 농수산 관련 시험 연구시설, 부지 총면적이 3,000 미만, 거기에도 이제 주민들이 살 거니까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이런 것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이런 것들, 국방 군사시설은 언제나 예외죠. 하천 제방 이런 거 필요하겠고요. 문화재 보수, 복원, 이전, 매장 문화재 발굴 이런 것들도 항상 예외입니다. 도로, 철도 뭐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은 하게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자, 아래 것까지는 알아두면 좋지만 좀 무리되는 내용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의 전용에 대해서
이 부분도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한자도 써놨지만 바꾸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 외의 용도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농지에 해당하는 개량시설의 부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이런 것들로 사용하는 것은 전용으로 보지 않겠죠.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아무나 아무 곳이나 그냥 바꿔 사용할 수는 없게 한 거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만 볼게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가 의지되었대요. 그런 협의를 거쳐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별도로 다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요. 원래 산지인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불법으로 농지로 개간해가지고 쓰고 있다가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원래 불법으로 사용하던 농지였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거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농지 전용 허가가 아니라 농지 전용 신고를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 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보다 좀 간소화해 준다는 거죠. 주택에 대해서 할 때 그렇고,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이런 것들, 어린 놀이터 마을회관 이런 것들은 이제 신고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라는 제도도 있어요. 농지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라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역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주목적 사업, 다름이 아니라 이거는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을 말하겠고요.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 시설 같은 거를 설치할 때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토속이나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또 이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 사용할 때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썰매장이나 지역 축제장 같은 용도로 그런 농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신고만 하고 쓰고 나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면 되겠죠. 관련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에 해당하면은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취소. 나머지는 임의적 취소라는 것을 알아둬야 되는데, 임의적 취소 사항은 거짓이나 그저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거 취소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거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은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여기서 보면 이제 조치를 명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농지 보전 부담금,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 뜻은 그렇습니다. 농지를 이게 전용하잖아요. 다른 용도로 쓸 때 좋다 이거예요. 쓰게 해주는 대신에 그 농지의 보전, 관리, 조성을 위해서 일종의 부담금을 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이제 일시 사용은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납부는 농지 전용 신고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부과 금액은 제곱미터당 해당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정도로 합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농지 대장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이 정도만. 시구 읍면의 장이 농지 대상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요. 모든 농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시구 읍면의 장에게 농지 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 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구 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의 참여하에 해야 합니다.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보칙 및 별칙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농지법도 완료하고 이로써 이제 공법 전체를 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개정된 사항 및 중요 부분에 대한 보강을 준비하여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 명언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날 외면했다고 여겨질 때 나는 석공을 찾아갑니다. 석공이 100번 망치를 내려치지만 돌에는 균열조차 가지 않습니다. 101번 내려치자 돌이 둘로 갈라집니다. 나는 그 마지막 타격으로 돌이 갈라진 게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 전에 계속 내리친 일들의 결과입니다. 제이콥 리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적지 않은 시간 공법의 전체를 쭉 훑었는데요.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히고 공락 불가의 영역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뭐 2번 반복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오고 원하는 점수가 또 나오리란 법도 없습니다. 3번, 4번까지 그럴 수 있어요. 자, 이 교재를 강의를 뭐 한 번 더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혼자 정독하는 겁니다. 강의에 의존하는 것은 끝까지 강의에 의존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혼자 힘으로 내용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암기할 부분을 암기해야 되고요. 그와 함께 동시에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고 또 앞으로 어떤 경향의 문제가 나올 것인지를 파악하면서 방향성에 맞게 반복 학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최후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모의고사들을 몇 회 정도는 풀어봐야겠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절대 여러 학원들의 교수들의 강의만 맹종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비상을 응원합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단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